정대영입니다. 저는 한국은행에 있었고, 한국은행 퇴직 후에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고민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신촌장에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강의할 때 제가 조금 불성실해서 파워포인트를 잘 못 만들어서 강의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강의를 조금 개선했는데 그게 후반부터 돼서 상당히 온라인 강좌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신촌대학이나 이태원대학에 강의를 해서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그나마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각성을 해갖고 만들어갖고 오늘은 파워포인트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가는데 경제정책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제정책을 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판, 평가 이런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맨 뒤에 좀 넣고 그것을 많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에 강의는 가능한 좀 축약해서 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제목은 좀 거창하게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개혁해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목차는 한국 경제 현재와 미래, 그 다음에 우리 불평등 구조, 그 다음에 여러 기본 방향 과제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는데 이게 갑자기 불평등 구조가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관심은 있지만 왜 튀어나올까?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한국 경제의 어떤 문제와 불평등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이고 한국 경제의 어떤 개혁의 기본 방향이 나와요. 우리 현재 한국 경제는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봤죠? 한쪽에 태극기, 한쪽에 촛불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아주 상반적인 견해가 있다. 우리가 한국이 지금까지 이룬 경제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세계 역사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한 사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중국, 지금 우리 주축하는 중국 외에는. 여러분들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는 게 경제가 산업이 막 발전해서 경제성장이 많이 하는데 그 당시 경제성장이 몇 퍼센트 이루어졌을까요? 산업혁명이 한 2%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혁명이었어요. 그 당시 산업혁명 이전의 경제성장은 0.1% 내지 제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은 몇 년 전까지 경제가 좀 많이 지금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7%, 8%, 10% 어쨌든 10몇 %까지 됐어요. 이것은 혁명을 여러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1954년에 67달러예요. 그런데 2016년에 27,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67달러, 저도 67달러 때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랑 비슷했어요. 그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거거든요. 그 과정은 상당히 진짜 힘든 거거든요. 온갖 것을 다 해서, 온갖 짓을 다 해서 이루어온 겁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아주 경제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계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1등이 미국, 2등이 어딘가, 독일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나라는 진짜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젊은이들 중심으로 굉장히 어렵죠. 뭐 직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헬조선, 탈조선 더 심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뭐 미래를 아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미래는 참 예측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가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 어두운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건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갈림길에 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바뀌지만 나쁜 쪽으로 갔다. 근데 그게 빨리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아까 말한 대로 이루어놓은 것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천천히 한 10년, 20년, 30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시간이 있어. 이걸 고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보내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정조가 1800년 초반에 죽었는데 그 이후 조선이 흔들리면서 결국은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망국이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진짜 어려운 길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여러분들 신문이나 언론 보면은 우리가 뭐 일본의 뒤를 쫓아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일본의 뒤를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과대망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안 들고, 일본이 쉽죠. 그렇지만은 일본 자체의 경제는 대단하다. 일본은 1995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넘었다. 그리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지위를 2009년까지 했다. 지금은 이제 3위예요. 그리고 2위는 이제 중국이 됐죠. 그리고 복지, 사회 이런 게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소득 불평등도 우리보다 많이 적어요. 많이 적고 부동산 거품도 거의 없어요. 집값들이 우리나라 쌉니다. 그리고 금융자산도 많이 축적돼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도 없고 기초학문하고 원천 기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노벨상 과학자도 막 대학 안 나온 박사 아닌 사람도 막 노벨상을 타고 막 그런 나라거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일본은 노후 준비가 잘 된 요인입니다. 근데 한국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초로의 사람이다. 아니면 뭐 중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일본하고 비교할 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디쯤 있을까? 저는 한국하고 아르헨티나의 중간쯤 있을 거다. 죄송합니다. 일본하고 아르헨티나의 중간쯤 있을 거다. 우리가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지금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1900년대 초에는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다. 이게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많은 유럽인들이 이민을 가고 싶어 했던 나라다. 대표적인 게 엄마 사과 한 마리 여러분 다 보셨죠? 그 배경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이태리에서 가정주부가 아르헨티나로 파출부를 가서 돈을 버는 그 엄마를 찾으러 이태리에 소년이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출부, 가정부로 오시는 분들이 동남아나 중국에서 오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르헨티나가 잘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과거과의 성장은 좋아졌지만 성장도 2012년 이후에 나빠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2.6% 정도 성장을 했고 뭐 금년에 조금 더 좋아질 거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뭐 별로 오르지 못하고 그냥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세선은 계속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의 문턱을 못 넣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다 자기가 어떤 분야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불평등 구조와 원인하고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성장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배관 시도하고 이러한 또 사람들이 또 있다. 뭐 우리나라 성장이 다 충분하지 않느냐? 그냥 뭐 이거 있는 거 갖고 잘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의 문턱을 못 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지금 빨간 게 일본이고 파란 게 한국인데, 일본을 보면은 이미 1995년에 4만 불을 넘었고, 그 뒤에 이렇게 하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한국은 쭉 오르다가 지금 2012년 정도부터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한 2007년 뭐 이런 때 한참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일본을 떨어지면은 뭐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앞이 별로 그렇게 박수 밟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이제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었지만 2014년 이후 정체되어 있다.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아마 그냥 잘해야 3만 불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민소득이 증가가 없으면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수준을 높이기 어려워요.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거,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좀 이렇게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이런 건 결국은 물적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젊은 세대는 지금이 가장 잘 살았던 시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문제죠. 일본의 젊은이들은 95년도 그때 이후 사실 일본의 생활 수준은 별로 변하는 게 아니죠. 볼 때 우리는 이제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도 약간 주춤주춤하는 이런 흐름을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불평등 구조를 봐야 돼요. 이게 건너뛰지만 이것이 좀 더 들어보면 한국의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저성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불평등 문제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이거 심적인 얘기지만 진위계수나 노동소득 분배율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통계는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근데 그건 본 강의를 할 때 되면은 얘기를 할 수 있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통상 피케티 방식이라는 어떤 조세 자료를 갖고 상위 뭐 0.1%, 1%, 10%의 소득 집중도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조세제도도 굉장히 부실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조세제도가 굉장히 부실해요. 세금 걷는 제도가. 그래서 좀 능력 있고 재주 좋은 사람은 세금을 안 냅니다. 우리 뭐 보면은 뭐 그냥 청문회 하다 보면 다 청문회 직전에 세금 다 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세금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피케티 방식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나마 그래도 가장 가까울 것 같다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은 것 같다. 여기 이제 이런 통계를 가장 먼저 만드신 분이 이제 김남용 교수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상위 0.1%, 1%, 10%의 소득 집중도. 그러니까 상위 1%가 전체 소득이 얼마를 갖느냐. 4.46을 갖고, 상위 1%는 12.97을 갖고, 상위 10%는 48.05%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10%가 한 절반을 갖는 거예요. 그죠? 이 수준을 국제 비교를 해보면 미국보다는 조금 좋아요. 미국보다는 낮다는 것은 집중도가 좀 적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다. 이걸 이제 그 표를 보면 거꾸로 왔다. 이 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위 0.1 보면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쪽이 있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이제 더 정확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조세 자료가 취약해서 이분이 이제 다시 낸 게 뭐냐면 금융소득을 추가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5%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상위 10% 기준으로 볼 때. 이러면 상위 10%로 보면 미국보다도 이런 높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는 많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 집중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보다는 조금 괜찮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보다는 굉장히 나쁘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징이 뭐냐면 상위 10%를 보면 괄호 안의 숫자는 미국보다 높죠.
46%고 우리는 48%고. 이게 이제 우리 소득 중심이다. 우리 소득 불평등은 매우 안 좋은 상태인데 상위 0.1%나 1%보다 상위 10%의 소득 지수가 더 나쁘다. 이거 보면은 상위 0.1%는 우리가 미국이 7인데 우리는 4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괜찮은 편이에요. 10%는 미국이 17이고 우리는 11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근데 상위 10%는 46인데 48. 이게 더 나쁜 거죠. 응? 그렇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소득 중에서 이 주택임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집을 빌려주고 여러분들 뭐 세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소득은 과세가 거의 안 되고 있다. 과세가 안 되면 저기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김남래 교수에. 근데 금융소득보다 더 규모가 큰 게 주택임대 소득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대략 추정해보면 한 100조 정도. 우리 1인당 GDP가 한 1,300조, 1,400조 되는데, 그리고 우리 1년 예산이 한 400조 되는데, 한 10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융소득도 그 비슷합니다. 그 이자나 뭐 배당 이런 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많은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을 포함했을 때 아까 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면 50%를 훨씬 넘을 거다. 그러면 거의 이제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세계의 최고 높을 거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불평등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이 소득 불평등이 원인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신자유주의나 경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은 기업이 활동이나 뭐 시장에서의 경쟁, 뭐 재벌이 많이 가져가서 그런 것보다는 법과 제도의 불공정과 과거가 단합된 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선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 중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근데 이제 상위 0%나 1%의 집중도가 심합니다. 여기 이제 보지만은 이 표 보면은 미국은 상위 0.1%나 1%, 미국이 상위 7.5잖아요. 상위 0.1%가 7, 8, 17, 19, 거의 20% 가져갑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죠, 미국은. 그리고 미국은 가져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 월가의 돈을 많이 가져가나 기업의 CEO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주로 이제 기업과 금융 분야에서의 경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쟁을 해서 이긴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미국은 또 하나는 조세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하 경제가 가장 적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런 불평등이 있지만 불평등을 받아들이기 쉽다.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것은 미국은 달리기를 해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뭐 장애인이건 뭐 힘이 약한 건 남자건 여자건 똑같이 뛰는 거예요. 똑같이 뛰어서 많이 빨리 뛴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저 앞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다 묶고 뛰고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이 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돈 조금 버는 사람들이 세금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자, 여기서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10%의 소득 집중도가 심하다고 그랬는데 상위 10%가 누굴까?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다 되고 싶은 사람들이죠. 재벌과 기업의 경영진, 임대사업자, 의사, 성공한 정치인하고 관료, 판검사, 교수, 금융기관,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여러분들이 뭐 취준생들 많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한 10% 정도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돈을 가져갈까 한번 볼까요? 재벌과 기업인은 뭐 다 알다시피 정치권, 언론, 그다음에 관료, 학계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뒤로 이렇게 포획을 해서 자기네들이 부를 가져갑니다. 이건 계속 부를 대물리고. 임대사업자. 우리 국민의 꿈이 임대사업자잖아요. 모든 국민의 꿈이. 최후의 꿈은 임대사업자가 돼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건물주. 건물주, 보물주 위에는 건물주가 되고 싶지만 이 사람들이 뭐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대소득자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이 주택임대소득은 세금을 안 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그리고 뭐 상속, 증여 이런 데서도 부동산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새 옆에 잠깐 너무 재미없으니까 우리 그 청문회 보면 재산 공개하잖아요. 그럼 뭐 고위공직자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뭐 그냥 뭐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뭐 20억 있다. 이정미 재판관 내가 봤어요. 다 아시죠? 재산이 한 18억 정도 되는데 15억이나 되는데 13, 14억이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주체예요.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은 재산 신고할 때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금융자산은 그냥 예금이 1억 원이면 1억 원 다 쓰는데 공시지가는 또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시가의 한 6, 70%, 단독주택은 아파트 시가의 한 4, 50%, 지방에 있는 산은 임야는 시가의 한 1, 20%.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대부분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자연스럽게 조금 신고되는 거죠. 규정상.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내가 20억이면 그 사람은 3, 40억 되는 거고, 네?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금융자산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부동산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뭐 이게 여러모로 세금도 조금 내고 뭐 이게 이렇게 재산 공개할 때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없는 사람 할 수 없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도덕적 자제심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의사가 가장 되고 싶잖아요. 의대는 뭐 다 서로 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돈을 왜 벌어요?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건 아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의사 수가 적어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명이에요. 한의사가 포함해서. OECD 평균은 3.1명이에요. 50%가 적어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OECD 평균 수준까지 가려면 얼마나 돼야 될까요? 30만 명이 돼야 돼요. 의사 수가 10만 명이 늘 수 있죠. 뭐 문재인 정부가 뭐 했죠? 공무원 수가 OECD 평균보다 많이 적어서 공무원 늘린다고 했지만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이게 더 심각한데. 그 다음에 이제 판검사, 관리와 교수, 공무원, 공기업 이것은 보수는 정부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시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수들 월급 미국 교수 월급이 많은데 한국 교수의 월급이 많을까요? 네? 미국 국민수입이 거의 한 1.5배, 2배 수준인데 한국 교수의 월급이 2배 이상 많아요. 절대 수준. 그냥 미국 교수하다 한국 교수 오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연금도 많이 받죠. 공무원들, 교수들, 사학연금.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뭐 낙하산도 가고 교수하면서 뭐 사회이사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건데 서울대 교수들이 자정 결의를 했어요. 사회이사 3개씩만 하자. 3개 이내만 하자. 사회이사라는 게 뭔지 알죠? 기업에 가서 이렇게 뭐 들러리 써주고 돈 받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1년에 한 1억도 주고요. 뭐 적게 주는 데는 1년에 한 몇천만 원 줍니다. 그냥 부수입이 생기는 거죠. 모든 교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거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규직 금지, 대기업 정규직은 요새 알다시피 뭐 그런 다 맡는 힘. 우리 은행들은 왜 월급을 많이 받느냐? 우리 금융사람이 낙태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융기관 월급은 굉장히 많아요. 한국 은행원들이 월급이 미국 은행원들보다 월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이런 아주 월급에서 많이 버는 사람 말고 쉽게 말하면 뉴욕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하고 서울에서 금융기관에서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하고 비교하면 서울이 더 월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기관 월급이 많은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새로 생기지 않았어요. 경쟁이 없어. 독과점 상태다. 여러분 최근에 새로 생긴 은행은 없어요. 네? 어디요? 자, 그래서 이제 생기려고 하죠. 인터넷 뱅크 몇 개요? 두 개 정도 생기려고 하는데, 뭐, 그거 외에는 없죠. 사실 나중에 이제 금융 얘기는 할 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한 상위 10%가 국민 경제의 성과를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간다. 이런 것은 경쟁이 없는, 제가 볼 때는 봉건적 특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잘못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나라 비정규직, 파견직,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이들은 보호막이 없는 죽기 살기식 경쟁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경쟁의 희생자다. 이런 사람들하고 앞에 10%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 소득만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명예와 권한, 직업 안정성까지 포함한 상위 10%와 하위 90%의 종합적 보상 격차. 이 종합적 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 권한, 그다음 직업 안정성. 부공무원이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미래에 계속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이 되거든요. 얼마나 직업 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료, 교수, 의사와 소상공인이 종합적 보상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게 이제 경제 핵심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차이.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대학을 한 40%뿐이 안 가요. 우리나라는 70% 넘게 가는데. 그리고 고등학교를 간 사람들 중에서 또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굉장히 직업들, 관료나 교수나 아니면 중앙은행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독일의 교수는,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의 교수들 경제로 잘 살 수가 없고 얼굴 많이 안 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프로젝트도 하고 막 좋은 책도 쓰고 그러면은 잘 살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독일이나 미국의 교수는 잘 살기가 어려워요.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독일에서 교수를 하면은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소나타 정도 몰기가 어려워요. 근데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거죠. 그래서 전문대학교 나오고, 자기가 자격증 열심히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터가 돼서 조그만 자기 자영업자를 운영하면 포르쉐를 몰 수 있어요. 벤츠나 BMW. 돈은 훨씬 그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독일의 교수는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느냐면 독일의 교수들은 되기도 어렵고요. 명함에는 자기 교수라고 쓰고 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다 쓰니까. 독일의 교수들은 문패에도 교수를 씁니다. 교수. 프로페서에 써갖고 그냥 그만큼 자기가 자부심이 강해요. 근데 보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보수, 소득과 돈과 명예 이런 것이 분산이 돼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교수 되면 명예도 좋고 소득도 좋고 또 관료 되면 얼마나 힘이 좋아요. 교수 되면 또 장관도 하고 관료 되면 장관도 하고 먼 미래에 크게 펼쳐져 있고 소득도 많고 너무 많은 걸 갖는 거예요. 성공한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교수와 미국 독일 교수 중에 누가 월급을 많이 받을까? 한국이 훨씬 많이 받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걸 얘기를 별로 안 한다. 이게 문제죠. 자, 한국은, 이게 이제 그 불평등이 이렇게 이제 특징이 이렇고 상위 10%고 불평등의 원인이 시장보다는 불공정한 법과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불평등 완화가 어렵다는 거죠. 상위 1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여론 주도층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이 개혁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의 탓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가 가볍게 나와 있는 뭐 재벌 탓, 뭐 정규직 노동조 탓, 국회의원 탓, 관료 탓, 임대사업자 탓, 뭐 교수 탓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뭐였죠? 나 기업들은 지금도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지난번 그 대선 때 보시면 홍준표 후보가 뭐 그냥 규정노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또 이제 뭐 시민단체나 뭐 지금 현 정부는 뭐 재벌 기치 때문에 그렇다, 재벌 개혁을 시작하고 이게 남이 사생활이 좋다. 그리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입니다. 교수들, 딱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 관료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 나오는 대안이 현실성 없는 대안이 되기 쉽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의 어떤 특징 원인이 이제 한국의 이제 저성장과 괜찮은 일자리 부족, 고비용 문제의 뿌리다. 이것은 조금 더 경제적인 이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저성장은 불평등 구조와 원인이 생산과 수요 면에서 지속 성장을 제약한다. 생산 측면에서는 일단 과도한 보상 격차가 노동노동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임금 차이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직장을 안 가고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계속 뭐 하죠? 그냥 고시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생산을 하는데 취업 준비만 하면 노동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런 불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사회가 신뢰성이 떨어져서 경제적 성장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소비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넘어가고요. 시간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고 중요한 거 괜찮은 일자리 부족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우리나라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냐? 아주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상위 10%가 국민소득이 절반 이상을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돼요? 45%를 갖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10%에 끼지를 못하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권 계층의 어떤 불공정한 특혜, 보호가 그 자체가 일자리를 막는다. 의사와 전문직의 정원 통제, 전문직과 퇴직 관련된 업무 영역을 보호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은행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 금지. 은행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요. 은행원 기능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자리인데 은행이 새로 생기면 은행이 새로 생기면 은행이 하나 없어지면 일자리가 몇천 개씩 사라지고 은행이 새로 생기면 새로운 일자리가 몇천 개 늘어난다. 그런 거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월급이 많은 거. 대학 교수들이 미국이나 독일처럼 월급이 작으면 시간 강사가 다 대학 교수 되는 거예요. 지금 2배 늘어나면 돼요. 대학 교수가. 월급 절반으로 줄이면 그냥 딱 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독일이나처럼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잘 돼도 의사나 공무원이나 교수나 공기업과 은행 직원 등의 숫자는 안 늘어나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이제 주로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고비용 구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주거비와 교육비. 우리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집이면 자신의 소득으로 비싼 집값과 집세를 감당하게 됩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뉴욕이나 동경보다 비싸다. 제주도의 땅값이 오키나와 비싸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세입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 정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또 그리고 국민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재산이 70% 80%가 다 부동산입니다. 이것은 토지 부족이 문제라기보다는 주택임대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보유세가 낮은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특혜가 더 크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은 우리 특권계층의 공통이익입니다. 다 돈을 벌으면 어느 정도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면 다 부동산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간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자기 재산이 대부분은 부동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는 정책은 다 이걸 본능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은 특히 일본만 해도 가계의 자산이 30-40%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이에요. 우리는 부동산이 70%, 80%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경영자도 경영자만 한국 사람이지만 주식은 60% 정도가 외국인이고, 은행, 국민은행. 우리가 국민은행이 외국 국민은행이 돼버린 거죠. 그 이유는 왜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을 안 사서 그런 거예요. 그 주식을 안 산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부동산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근데 부동산은 아주 멍청하지 않으면 사놓고 있으면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부동산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전부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부동산과 주식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더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 이 교육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립대학도 높고 진학률이 높아요. 독일은 낮은데, 그 이유가 가장 뭐냐면 우리가 좋은 직업들, 의사, 교수, 관료, 판검사, 그 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이거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좋은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교육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처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나 이런 것처럼 교수가 이렇게 실업학교를 나온 보일러 마이스터나 전기 마이스터보다 교수가 적으면 공부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는 길은 안 갈 거예요. 공부한다는 것이 학문적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나 학자가 된 사람들이 학문적 호기심에 있어서 된 사람보다는 그냥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학문이 발전 안 하는 거예요. 노벨상도 못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공부가 좋아서, 연구가 좋아서 이런 사람들이 교수를 해야 발전을 합니다. 근데 교수가 아니까 나중에 뭐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다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고 나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목표가 공부가 아닌데, 학문을 이루는 게 아닌데, 사회적 지위를 얻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학문이 발전 안 하는 이유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런 보상체계하고 같다. 근데 이제 의사, 교수, 관료, 판검사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면 여기서 뽑는 사람 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 한 명이 더 사교육 많이 받고 판돈 올리면 나도 더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여기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사교육 문제가 여기서 이제 뿌리는 여기에 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의 뿌리는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 문제,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규제가 많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로 이게 아니고 결국은 대안은 문제의 이 불평등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노예제, 농노제, 자본가, 자본주의 이런 게 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느냐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것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뭐 권력을 통해서 분배되느냐, 당합된 힘이냐, 배급이냐, 시장 가격이냐, 이런 거가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경제 핵심,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는 한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는 지금 바꿀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분배되는 체계를 바꿔야 된다. 즉 보상체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본 방향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권계층, 우리가 한 상위 10% 정도의 특권계층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제도와 개혁과 경쟁 확대 이런 것을 없애서 이제 특혜를 축소하는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지원 확대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어렵다. 응? 왜 그러냐면은 뭐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요금 확대, 뭐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지금 대부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여러분들이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봤다시피 이 문제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거의 다 얘기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특권계층, 상위 10%의 특혜 축소는 반발이 클 것 같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대선 TV 토론 때 이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특혜를 축소하겠다고 얘기한 후보가 있었습니까? 딱 한 명 있었죠. 홍준표 후보가 귀족노조 얘기만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도 아주 저 아래에 있지만 특권계층에 속하니까. 근데 나머지 어떤 특권계층 중에서 얘기는 재벌만 조금 나왔고, 그 외에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경제의 문제다. 이제 특권계층이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늘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었으면은 이것이 이제 아르헨티나의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생산을 했는데, 이걸 나눠 갔는데, 결국은 위에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의 목은 그대로 두고 이 아래 사람들한테 계속 주면은 그것이 이제 경제가 견딜 수 없는 단계가 온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 경제 전체가 커질 수 있는, 커지는 것을 키우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분배되는 흐름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특권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재벌, 임대사업자, 성공한 정치인, 관료, 판검사, 의사, 뭐 공기업, 교사, 대기업 정비직, 누구부터 내려놔야 될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순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겁니다. 토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공기업, 지금은 고위직, 여기부터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는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아요. 뭐 지방자치단체장들 일 안 하고 국회의원 맨날 대통령 선거만 쫓아다녔잖아요, 몇 달을. 그래도 잘 돌아가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일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전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 선거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하는 일은. 근데 월급 다 받았어요. 나중에 뭐 한두 사람 그만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까지 갔잖아요. 그 국회의원 일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그만두고 후보를 나오든가. 그 월급을 왜 줘요, 그걸? 그 이상하다. 대통령은 뭐 지금 대통령 아니면 옛날 대통령 보면은 대통령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그냥 밥도 다 주고 집도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렇다. 이런 요소로 이제 부국공무원이나 공기업, 최근에
신입 직원을 늘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이 보수가 실제 하는 일로 보면 정부의 국장이나 보좌관보다 많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이 보수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질이 떨어질까? 지금 보수 많이 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얼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위가 높으면 당연히 월급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는 일이 많고, 더 일을 많이 하면은 월급을 더 받아요. 그게 직무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요새 옛날에 원행치 같은 사람이 중앙은행 크고 지금은 옐렌이라는 사람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월급이 중앙은행 국장들보다 그러니까 실무 총책임자보다 월급이 많지 않아요. 더 적어요. 우리나라도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월급이 그렇게 많아야 할 필요가 없다. 왜? 보좌관들이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밤새 이 답변자를 쓰고 뭐 질의 준비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술 먹고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술 먹고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크린도 수리공하고 지하철 공사 하자 누가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될까? 이제 이런 걸 바꿔줘야 뭐 교수가 저기 동네 이제 보일러 상하는 사람보다 누가 월급을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문제,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독일의 마이스터 하면 거창한 같은 게 아니고 마이스터라는 게 우리 여러분 사는 동네에 가면 보일러 수리하는 상점이 있잖아요. 보일러 수리점. 거기 이제 보일러 설치도 해주고 고쳐주고 전기도 설치해주고 고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마이스터. 이런 사람들이 교수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보상 체계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할 것 같다. 여기 뭐 쭉 넘어가고요. 이제 재벌개혁 얘기, 이제 거기 부동산 얘기 쭉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일자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의사정원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한 5만 개 정도만 늘리면, 그게 이제 OECD 평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한 20만 개 늘어난다. 의사가 한 명 늘어난다, 일자리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5만 개는 늘어나잖아요. 의사 수가 늘어나니까. 아주 좋은 일자리가. 근데 뭐 간호사도 늘고, 의대를 만들려면 의대 교수가 늘고, 그 의대 건물을 관리하려면 직원이 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 또 은행도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 수가 많이, 독일 정도만 늘어나. 독일은 금융강국이 아닙니다. 제조업 강국이지. 독일 정도만 늘어나도 한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들, 카이로프랙터, 발치고사, 스포츠 제약회사, 독립금융상담사, 사립탐정, 로비스트.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주 좋은 직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직업수가 한 11,000개, 미국은 3만 개, 일본은 2만 5천 개.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직업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기존에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직업이 생기면 자기 기득권을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서 못 생기게 하는 거예요. 뭐 사립탐정은 셜록 홈즈 같은 거 얘기해보면 잘 알잖아요. 그런 직업이 있는데도 없다. 그러니까 집값 뒷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세 정리 문제. 우리나라는 지하 경제 비중이 그리스하고 비슷한 나라예요. 한 25%, 30% 정도 경제가 끝나간다. 그 이유가 이제 안 내는 세금이 가장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소득세, 여러분들 신문에서 법인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세금이 가장 큰 문제는 소득세 문제입니다. 소득세가 다른 나라 수의 절반 정도뿐이 안 돼요. GDP에서 비중이.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을 해서 소득이 올리는 대로 세금을 안 내는 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이제 주택임대소득 있고, 그 다음에 목사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소득을 안 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문제도 이제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세금을 안 내는 소득이 워낙 많으니까. 만약에 지금 소득 기준으로 바꾼다면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만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산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와 조사 제도가 불투명할수록 좋아지는 사람들은 관리, 판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빠지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는 기업 이런 우리나라에 이렇게 개혁할 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은행 문제도 그렇고요. 많은데 이런 개혁의 과제가 슬프게도 현 정부에서도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 이제 뭐 현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경제 정책들을 여러분들도 다 관심 있게 보았을 건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불평등 문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원인하고 이런 구조를 깰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제 현재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 시작도 못했고 장관도 바뀌지는 못했고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잠깐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추진 정책 몇 가지는 가장 유명한 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거든요. 다른 일자리도 위원회도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상황판도 만들었다. 이 자체는 훌륭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뭐 일자리 문제 관심을 갖는 게 경제에서는 뭐 성장률이 몇 %,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얼마큼 생기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일부 공공 부분하고 이제 대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것도 뭐 우리 인천광사 가서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참 이건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는 참 좋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배도 아플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비정규직을 안 뽑을 거잖아요. 옛날에 비정규직에 쓴 게 비정규직이 둥 돌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 그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물론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6월 19일날 부동산 피셋 규제라고 하는 걸 나왔는데 뭐 정부 합동 단속도 했고 분양권 정례금지 일부 지역 DTV, LTV 강화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앞으로 더 한다니까 이제 그걸 평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만간 추진 예산 정책은 뭐 공무원 증원 하고 해서 이제 공무원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이렇게 할 것 같고 재벌 개혁도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최저임금 인상, 노령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 뭐 가계부 종합 대책 나올 것 같고요. 통신요금이나 조금 할 것 같고요. 탈원전 시작을 했고 뭐 재생에너지 친환경도 지금 이 정도가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뭐 이제 조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됐는데 뭐 제가 강의한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정책을 갖고 뭐 서로 물어볼 게 있으면 좀 물어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일단 해보고. 부동산 경기하고 이제 주식 뭐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참 진짜 과거 정부가 참 그냥 너무 비정상적이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걷어지면서 뭐 경제가 그래도 뭐 근본적인 개혁은 어렵더라도 진짜 이상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있고 또 하나는 세계 경기가 이미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이게 두 개가 맞물려서 주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아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절대 수준이. 그리고 이 부동산이 하여튼 특히 지난 정부 지난 정부 때 과도한 경기 이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켰고 또 금리를
이제 맨 마지막에 있지만 정책금리 인상이 있는데 금리를 뭐 우리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것이 이제 부동산에 올려서 부동산이 뭐 참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 운 좋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다음 정권으로 부동산의 폭탄을 뒤로 넘긴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이게 지금 계속 더 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더 가다 확 떨어질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은 여기서 더 오른다면 일단 뭐 부동산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입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이게 세상에 그렇듯이 끝없이 오를 수만은 없어요. 어떤 뭐든가 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격이 높은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과다한 특혜를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든 저희 또래는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집을 참 많이 갖고 여러 채 갖고 있어요. 오피스텔도 갖고 있고. 그 최고의 노후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다 예금을 해봐야 뭐 이자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집을 갖고 집세를 받으면 굉장히 유리하니까. 근데 그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세금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고 투명하게 하자. 이제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잘못 관리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운 나쁘면 문재인 정부 때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면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추봉했을 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90%까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장 치명적인 대통령,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된 게 IMF 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터지면 IMF 위기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운 좋으면 또 뭐 문재인 정부도 다음 정부를 넘길 수 있지만 계속 넘기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을 다 털어버렸거든요. 털어버렸지만 우리는 아직 못 털은 상태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여기 이순신 장군 말대로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 터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서 부동산을 다루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 터지면 내 임기 때 터지면 안 된다. 이라고 하다 보면은 같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더 두고 봐야 돼. 지금 정책 조금뿐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나온 정책은 정책이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막 8월 달에 또 한다니까 그걸 봐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개혁 문제인데, 또 근본적 개혁.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사실은 그렇게 개혁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어떤 게 경제 문제에 관한 한 개혁을 저는 경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문제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하는 데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인신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인신의 구속, 내 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의 경제적인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일단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쪽하고 좀 더 나가면은 정치, 뭐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이라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개혁은 뭐 지금 나온 게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게 별로 없어요. 재벌개혁 빼고는.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재벌개혁은 우리나라 경제개혁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제가 했잖아요. 그게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가장 큰 거지만, 그리고 가장 앞에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개혁 문제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 뭐 이제 아직 경제적인 문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문제는 뭐, 좀 제가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문에서 지방대 30% 할당 문제는 이걸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서울의 대학에서 나오신 분들은 불만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어떤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거기에 과도한 특혜 이런 걸 줄이는 게 개혁이지. 뭐 들어가는 사람들 뭐 지방대학에 배정을 더 해준다. 이건 뭐 지방에 옮겼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성장 문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빠른 성장을 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4만 불 그다음 1995년이에요. 그럼 20년도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도 굉장히 셀 때거든요. 그때 4만 불을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직 3만 불도 못 넘고 앞으로도 더 못 넘을 상태에서 이미 조로 빨리 늙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원인이 뭐냐면 물론 드러난 결과가 저성장인데 그 저성장의 원인이 불평등이 원인과 같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불공정한 법과 제도고 불투명한 정책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해결 방안이 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불공정한 법과 제도 이런 걸 고쳐 나가면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성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노동, 자본, 생산성. 우리는 노동, 자본 갖고 성장력을 높이는 한계에 와 있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기술이나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업들도 기술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법과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의 신뢰 수준. 서로 사람을 믿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근데 이러한 것을 갖춰지지 못하면 저성장은 더 계속되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뭐 질문들이 너무 점점 수준이 높아져갖고 어렵습니다. 일단 뭐 우리 돈도 안 주면서 모셔놓고 그러게 말이에요.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도 대표. 저기 뭐 국회 뭐 저기 장관 청문회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거기 괜히 뭐 위장전이 됐느니 뭐 저기 뭐 했느니 이런 거 뭐 안 물어보고 그렇죠. 뭐 저한테도 그런 거 좀 물어보시지 그러세요. 일단 재벌개혁 김상조 위원장 아마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김상조 위원 몇 번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문재인 후보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가장 잘된 분이 그래도 김상조 위원장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합리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뭐 무리 안 하면서 그럴 것 같아서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아직은 일은 없으니 그런데 뭐 지금 우선 뭐 법을 바꿔야 할 분야들이 재벌 개혁을 하려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법 없이도 이제 뭐 이렇게 좀 현재 법 내에서 엄격한 집행을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재벌개혁 파급 효과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재벌개혁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불평등 문제 정점에 있는 게 재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벌 개혁은 해야 되는데 재벌 개혁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벌들은 양면이 있거든요. 재벌들이 굉장히 탈법하고 어떤 뭐 관료들을 포획해서 이렇게 하고도 있지만은 재벌들은 어찌됐든 간에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고 그 버는 돈이 대부분은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해외에서 벌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버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재벌 개혁은 뭐 개혁을 하지만 재벌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 꼭 알아야 된다. 재벌 개혁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벌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재벌 개혁을 하면은 뭐 경제 민주화가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왠지 일자리 위원회 그 말씀 뭐 실제 좀 옛날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옛날 대통령 되면 다 재벌 총수들 모아놓고서 밥 사주면서 저기 일자리 좀 늘리라고 이렇게 하고 투자 늘려라 이런 많이 맨날 했잖아요. 좀 비슷한 건데 그거 갖고서는 사실 일자리 안 늘어납니다. 일자리 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책들, 즉 그 이해관계를 얽혀 있는 것을 누군가 양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직업 하나 만들면 그 직업이 생기면 손해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는 거죠. 좀 의사가 이제 뭐 늘리면 그냥 일자리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 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나와 있어요. 지방의대를 늘려서 그 의사들이 새로 나오는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경쟁을 덜 하기 위해서 지방에 하게 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지금 여기 영리 의료 기술이 좋잖아요.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것들에서 그런데 의사가 부족하거든요. 의사가 많아지면 이거 수출 산업화도 할 수 있고 또 영리 산업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많은데 만약 의사를 늘리겠다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그냥 의사들은 뭐 파업하고 머리띠 누르고 뭐 머리 팍팍 깎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지금 어느 모임에서라도 하고 어느 언론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언론도 저기 못하는 게 얘기했다 신문 끊어질까봐 구독 끊어질까 못하는 거죠. 누군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개혁인데. 그리고 통신비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도 이동통신사 은행원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소형은행들 많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소형은행들 많이 만들고 아까 이제 은행원 그 미래하고 연결시켜 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형화돼 있고 우리나라 대형화돼 있는 거예요. 은행수가 지금 지주회사 기준은 13개고요. 그 다음에 개별 은행으로 17개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은행수가 적은 나라는 없어요. 물론 뭐 상호저축은행도 있고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 있지만 독일만 같으면은 뭐 거기 몇천 개씩 되니까 일본도 몇백 개, 스위스도 500개, 미국은 뭐 너무 많아서 몇 개인지도 잘 모르겠고 미국 은행수도 잘 몰라요. 하도 많아서 이렇게 이제 은행이 많은데 우리가 적은 것은 자동화되니까 은행들이 이제 사무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을 안 쓰는데 은행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사람을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분야고 이게 좀 약간 길어지는데 우리나라 은행 금융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담보 없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직장인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삼성전자 다닌다, 내가 공무원이다, 의사다, 내가 이번에 거기 사법고시부터 검사가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 막 열려요. 막 2억 거기 누구 20대 후반에 검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여자인데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 2억 쓰라고 은행에서 왔대요. 사무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은 금융위 기회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아주 진짜 신용이 나쁜 사람은 돈을 쓰기 어려운 건 그건 뭐 자본주의사 이해가 되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가진 건 없지만 잘 살려고 하고 사업도 장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한테 돈을 좀 제도권에서 싸게 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걸 빌려주려면 어떻게 빌려줄 것인가? 그게 이제 바로 관계금융이라고 해요. 관계금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사람을 오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동네 시장이나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은행이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관찰을 합니다. 은행원이 독일의 경우에요. 독일 관찰해서 글을 씁니다. 이제 저기 동네에 조그만 빵집이 있다. 그럼 빵집에서 이제 주인이 하는 걸 계속 은행원들이 다니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그 다음에 집 앞에 얼마나 가게 앞에 쓸고, 또 저기 노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부축도 해주고, 이런 걸 관찰해서 이제 그게 씁니다. 이것은 재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1년, 2년 쌓이면 한두 번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가시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쌓여가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신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내가 사업이 실패해서 뭐 돈을 못 갚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내가 돈을 받아갖고 뭐 야반도주하거나 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게 알으면 이런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건 기계가 절대 못합니다. A원도 하기 어렵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금융이 비어 있어요. 그대로 없습니다. 이런 금융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금융을 할 수 있는 은행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아까 그런 직원들이 고민했던 그런 문제도 적어지는데 지금은 가능한 저기 숫자를 넣어서 뱅뱅 돌려서 뭐 빅데이터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해갖고 뭐 그냥 대출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엔터키 탁 치는 거가 대출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대출도 있어야 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접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젊은이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한테 이제 돈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오래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줘도 되는가 아니면 돈을 빌려주지 안 돼요. 너는 인생 공부 다시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는 빚이 있지만 이거 갚지 마라. 넌 도저히는 갚아도 소용이 없다. 넌 그냥 빨리 개인 회생제도 그냥 가서 빚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는 금융에 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친구분 아시는 분 문제도 되고 또 은행원들도 자리도 늘어나고 사실 은행원들도 우리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 뭐 공무원, 은행원, 뭐 공기업 직원 되면은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은행원도 이제 미국이나 미국 가면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뭐 이렇게 뭐 헤지 펀드를 하거나 국제금융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은행에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창구에서 뭐 이렇게 대출 상담하고 신용카드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은행원들 월급 훨씬 많이 받아요. 3일 전에 발표했는 1등 네? 금융분야가 1등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재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적으로 유용하냐? 이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저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그 동의어 반복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뭐냐면 소득이 커지는 게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주도 성장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커지면 성장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제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게 뭐 자가당착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또 다르게 본다면 소득이라는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길들이 다양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길들은 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한 법과 제도 이런 걸 고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소득도 늘고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이 높아져 갖고 성장도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그 자체가 어떤 말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어떤 진보 정부에서는 성장이란 말 자체를 쓰는 걸 굉장히 좀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듯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소득을 늘려서 또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그러니까 앞에 일자리겠죠. 일자리를 늘리고 또 이제 법과 제도를 잘 바꿔서 일자리 늘리고 성장도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면 성장도 좋아진다. 이렇게 그냥 엄밀하게 해석하지 않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공서열 문제를 얘기했는데 연공서열이 없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없어야 되는데 없애려면 직무기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어려운 과제 같아요. 이게
정년 임금 비키제 이런 거 없애면서 우리나라는 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월급이 작지만 나중에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없애려면은 이제 얼마큼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교수, 학교 선생님은 사실은 한 선생님 되고 나서 한 3년이나 5년쯤 지난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수들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 교수가 젊은 교수나 나이 든 교수나 월급 차이 거의 없어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참, 진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임대소득 하나 과세 못하는 나라에서 이런 직무급 제도까지 참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어려운 거죠. 좀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정원 하나도 못 늘리는데, OECD 한 숫자로 당연히 나오는 건데도, 그러니까 참 당연한 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계속 고민하고 얘기하고 떠드느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문제는 지금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근데 길게 내다보면 분명히 나쁜 쪽으로 가는 건 확실합니다. 경제 성장은 떨어지죠. 재정 수요는 급격히 늘죠. 왜냐하면 뭐 복지가 늘고, 그다음에 뭐 노인들 늘어나고, 노인들 늘어나면 뭐 의료비 또 확 늘어나고, 그럼 의료 재정 나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나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돈 지금 막 쓰자 이런 사람은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물어보셨죠, 그죠? 이건 뭐 답이 쉽지 않은데, 이게 가계부채도 문제는 뭐냐면 잘 몰라요. 실상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큰데 이게 사람들이 잘 갚을 수 있을지, 결국 아무리 규모가 커도 사람들이 다 갚아내면 되잖아요.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 나라마다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없는데, 불안하긴 불안한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가계부채, 제가 이제 금융 쪽을 많이 알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오래전부터, 뭐 10년 전부터라도 또 관심을 갖는데, 불안한데 10년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또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한 게 가계부채거든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는데 버틴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 하나는 집세가 올랐다는 거. 두 가지. 저는 이 부동산 문제를 볼 때,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볼 때 이건 답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생존해야 되니까, 부동산 혹시 뭐 집을 사거나 살려고 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이때 이제 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경제를 볼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지금 집값이 아니고 집세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은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오를 수 있어요. 상당 기간. 그러니까 실제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하면 더 막 사면은 올라요. 그런데 집세, 전세나 월세는 투기적으로 전세를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데 전세를 사서 그거 갖고 또 딴 데 미리 사놓는 전세는 없잖아요. 집은 미리 사놓을 수 있어요. 세를 놓으려고. 아니면 뭐 미리 사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계속 집세를 봐라. 자기 주변의 집세를. 전세값이 어떻게 되고 월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게 꺾이면 부동산도 꺾이고, 부동산이 꺾이면 아까 가계부채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값은 정부가 이렇게 좀 부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세는 부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값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집값, 집세, 그러니까 전세값과 월세가 앞으로 어떻게 흐르냐.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좀 뭐 경제를 보려고 좀 관심을 갖게 봅니다. 많이는 못 보지만 제 관계된 지역에 보면은 이미 전세값은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그죠? 월세도 추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값은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부동산이 꺾일 것 같은데도 꺾일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제 딸이 결혼해갖고 전세 살다 집을 살려고 했다가 제가 사지 말라 했다가 요새 올라가고 제가 이걸 바까지는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 수 없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이제 미래의 일입니다. 주가나 집값이나 뭐 이런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집값보다는 집세가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민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이제 뭐 벽돌공하고 이사나 이제 이런 그런 사회 이제 되게 서유럽의 사회의 모델인데 뭐 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좀 오래 알았던 사람이 한국 놀러 왔어요. 이제 마지막 여행이라고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프랑스는 요새 저기 의사보다 그게 보일러공이나 전기공이 더 시간당 월급이 많대요. 왜냐면 그거 잘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사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의사 수가 조금만 늘어나고 하면 누가 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런 일 하는 사람이 50대, 60대거든. 젊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집에 집 수리하려고 사람 부르면. 농업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 사라지고 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가 조정을 해가는 게 경제 같아요. 그리고 기술을 배워야 되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좀 한 40대 이런 사람들한테는 빨리 집 고치는 기술을 배워라. 왜냐하면 집은 사람이 살아가려면 집은 고장 날 거고 고치해야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난방 안 되는 집, 물 줄줄 새는 집에서 살 수는 없을 테니까. 몸 아픈 건 병원에 좀 나중에 가도 되는데, 그런 농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것 같고, 자연스럽게, 경제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통스럽지만 지가 조정을 해갑니다. 그게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줄이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제도는 된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부터 이루어지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일 것 같고요. 맞는다는 것들은 되게 현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나라에서 자꾸만 드러내줘야 됩니다. 의사가 지금 굉장히 고소득자인데 이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했죠.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의사 수가 2배면 정부가 2배로 늘려버리면 그건 그냥 월급이 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이 제도나 법이 나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양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유연 안전성을 현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 저는 그래서 아는데 저는 이게 이제 노동개혁과 정규직 근로자 문제, 규정노조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뒤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 좀 노조 조직률도 낮은데 노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TV 토론 때 재미있는 우리나라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규정노조 욕하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연봉 1억 받는데 하면서 이게 갑자기 흐르면서 도지사보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 말을 끊었죠. 왜 그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네. 네, 났죠. 그게 이제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도지사가 많이 받아야 되느냐, 현대중공업에서 30년 일한 용접공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게 공론화가 돼야 됩니다. 도지사 그거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거기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건 도지사 일이 아니잖아요. 그 도지사 일 안 해도 되는 거거든, 그 말은. 거기 대통령 선거 나온 것은 도지사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2억 받을 거거든요. 1억 5천에 차도 주고, 카드도 쓰고, 비서도 주고, 그게 높은 거냐? 현대자동차에서 30년간 또 현대중공업에서 용접하고, 조기반산이 맞을 거냐?
그래서 저는 이 노동개혁 문제,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가 상적으로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많이 받지만 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성공한 정치인들, 관료들, 교수들, 그다음 의사들,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혁이 안 되면 뭐 유연 안정성 이건 뭐 어떻게 정치 문제에서 보면 쉬운 말 사발의 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뭐 이거 자꾸만 문제를 드러낼 필요 없이 이런 문제를 왜 그 서울 메트로 사장 월급이 그 스크린도 그 수리 기술자보다 월급이 5배씩 많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왜 도지사 월급은 일도 안 했는데 딴짓만 하는데 월급이 많아야 되느냐?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해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당연히 귀족 노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9 그 부동산 대책은 이건 뭐 사실은 나온 대로 별 대책이 없죠, 그죠? 별 대책이 없고 뭐 8월달에 이제 본격적인 대책이 나오네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불거지는 건 문제의 본질을 숨을 안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익이 높은 데로 돈을 흘러가게 돼 있는 게 돈이거든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내가 딱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돈인 사람들은. 이게 부동산을 더 벌을까? 금융사를 더 벌을까? 은행 예금이 더 올까? 아니면 뭐 내가 창업을 하는 게 더 좋을까? 공장을 짓는 게.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너무 좋아요. 응? 안전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이 수익성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임대소득도 과세해야 되고 여기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도 보유세를 높여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하고요. 그냥 뭐 여기 전매 금지 그다음에 대출 조금 줄이고 이런 걸 하니까 이런 상태의 정책 또 만약에 다음 8월 정책도 그런 정책으로 나온다면 뭐 부동산은 크게 여기 잠깐은 이렇게 좀 주춤할지 모르지만 또 근본적으로 오르고 근데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오르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건 확실하다. 운 좋으면 이번 정권이 아니고 다음 정권이고 운 나쁘면 이번 정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분권화하고 지방자치하고 뭐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이 생산성은 참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생산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 초기에는 외국 기술 도입하고 뭐 이렇게 자동화 시설 도입하고 뭐 또 이렇게 좀 경영을 좀 이렇게 잘 하고 이러면 생산이 높아졌지만 우리 그건 다 하거든요. 웬만한 다 할 줄 압니다. 거의 그 차이는 좁아졌는데 우리가 선진국하고 차이가 못 좁히는 것은 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문제, 신뢰의 문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하다 보면 조세제도 문제 자세히 얘기 안 했고 은행 설립 문제, 그다음에 이런 뭐 어떤 교수나 이런 관료나 이런 의사들이 많은 특권을 갖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조세제도가 좀 투명해지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이적한 것들이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미국이나 일본에서 유럽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못하면 선진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은행 설립이 일상적인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의사 수는 아까 OECD 평균이 그게 세계 기준 아닐까요? OECD 평균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만큼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뭐 OECD 평보다 더 높은 나라도 많다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 그 관료나 의사나 교수 월급이 너무 많잖아요. 미국의 의사는 잠깐 특별한 예고요. 의사는 미국은 의료제도가 워낙 나쁘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뭐 교수나 관료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한 것들이 이게 이렇게 특별하거나 이상한 제도가 아니고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계 선진국 중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안 하는 나라 하나도 없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나빠지고 경제 성장도 한계에 부닥친 거다. 그리고 이제 분배 구조도 나빠지는 거고 이렇게 되었고요. 통신비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단계에서 새 정부가 좀 과도하게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좀 낮추는 정책을 쓰면서 정답은 통신회사의 간의 경쟁을 좀 더 높이는 거죠. 경쟁을 높이고 안 되면 진짜 3, 4, 5 이런데 통신사를 좀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투자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통신비도 떨어지는데 왜 안 하느냐. 근데 그건 두려운 거죠. 그건 두려워. 그럼 아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꼭 알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안 되면 이런 걸 안 하면 당연한 것들을 안 하면 선진국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들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것들을 못할 뿐더러 얘기도 안 나와요. 저도 조금 문재인 정부 쪽에서 도와줬지만 이걸 해도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많은 것을 요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과거에 좀 잘못된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 의사소를 늘리거나, 그다음에 세금 얘기, 세금에서 소득세 포괄주의 같은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금융기관도 새로 늘리는 문제, 통신사도 늘리고, 그다음에 사회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좀 공정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떠들어줘야 됩니다. 떠들어서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세대나 우리보다 조금 우리 비슷한 세대는 이미 자기의 이익과 너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득권과도 관계가 적고 어떤 이런 유사한 강의를 어디서 한번 했는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딱 그분이 40살쯤 됐는데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면 자기가 자기 선에서 월급이 고정될 것 같죠. 근데 자기는 억울하잖아요. 이 작가는 월급 조금 받았고 앞으로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급이라는 게 교사가 아까 보면은 다 똑같이 때려갖고서 좀 한 5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는 좀 월급을 주게 해서 딱 그다음부터 월급 똑같이 주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정년할 때까지는 그런 게 직무급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 사회도 좀 이루어지고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좀 얘기하고 떠들고 이런 기회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만 문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